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의 한적한 거리에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유럽의 그 누구도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저 또 하나의 골치 아픈 발칸반도의 지역 분쟁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곧 잠잠해질 그저 그런 뉴스거리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은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전 세계를 피와 화염으로 물들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사건을 이토록 거대한 비극으로 확장시킨 걸까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전 유럽이 전쟁의 광기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요? 그 격동의 한 달,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럽 열강들의 차가운 계산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 소피를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맑게 갠 여름날 대공 부부는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무게차에 몸을 싣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부부를 노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경도된 젊은이들, 그들은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 청년이 던진 폭탄은 대공의 차량을 빗나가 뒤따르던 차 밑에서 폭발했고 몇몇 부상자만 발생했을 뿐이었죠. 대공은 분노했지만 예정된 시청 방문 일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시청에서의 일정을 마친 대공 부부는 폭탄 테러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길을 잘못 든 운전기사가 후진을 하기 위해 잠시 차를 멈춘 곳은 마침 첫 번째 암살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샌드위치를 사 먹던 19살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프린치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 어쩌면 역사의 부름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순간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고 쿵, 쿵 두 발의 총성이 고요했던 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대공의 목에, 두 번째 총알은 그의 아내 소피의 배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피로 물든 드레스 위로 쓰러져가는 아내를 보며 대공이 남긴 마지막 말은 소피, 죽지 마오. 아이들을 위해 살아주시오 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전신을 통해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타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초기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미지근했습니다. 런던의 외교가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며 가십거리처럼 사건을 이야기했고 파리의 신문들은 사건의 잔혹함을 잠시 다뤘지만 곧 다른 국내 문제에 지면을 할애했죠. 심지어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는 이 소식을 듣고도 예정된 요트 휴가를 떠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발칸반도는 언제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유럽의 화약고였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여겨졌던 겁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것이 국지적인 분쟁을 넘어 전 유럽을 뒤흔드는 대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늙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조카의 죽음에 슬퍼는 하겠지만 위험한 전쟁을 감수할 만큼 그를 아끼지는 않았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런 안일한 오판이야말로 비극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대공의 장례식은 엄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고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유럽의 운명을 바꿀 불길한 계획들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라예보의 총성은 이미 한계점까지 차오른 거대한 두 개 작은 균열을 냈을 뿐입니다. 그 이전부터 유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 골마 터지기 직전의 모순들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국주의 경쟁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열강들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영토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의 충돌은 빈번해졌고,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키웠습니다. 특히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햇볕 아래 우리만의 자리를 요구하며 기존 질서에 도전했고, 이는 해군력 증강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며 영국을 크게 자극했죠. 마치 비좁은 방 안에서 덩치 큰 거인들이 서로를 밀쳐내며 으르렁거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들불처럼 번지던 민족주의였습니다. 프랑스는 1871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빼앗긴 알자스로렌 지방을 되찾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범슬라브주의의 기치 아래 남슬라브 민족들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통일 국가를 세우려는 열망이 들끓었죠. 세르비아가 그 중심에 있었고,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게 이러한 민족주의는 제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국 내 수많은 민족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민족의 이름으로 타민족을 억압하고 민족의 영광을 위해 영토 확장을 꿈꾸는 맹목적인 열기는 유럽 전역을 위험한 광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끝없는 군비 경쟁과 각국의 비밀스러운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달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들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군사 예산을 늘렸고 철강 공장에서는 밤낮으로 포탄과 총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최신식 군복을 입고 대규모 군사훈련에 동원되었고, 신문들은 새로운 전함의 진수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죠. 특히 독일이 수립한 슐리펜 계획은 이러한 위험한 분위기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미래의 러시아와 프랑스를 상대로 양면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 먼저 총동원령이 느린 러시아 대신 프랑스를 단 6주 만에 격파한 뒤 모든 병력을 동쪽으로 돌려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었죠. 문제는 이 계획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외교적 협상의 여지 없이 이 정교한 군사계획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불안 요소를 하나로 묶어 폭발력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동맹체제였습니다. 유럽은 크게 두 개의 거대한 동맹 블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맺은 3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형성한 삼국 협상이 바로 그것이죠. 이 동맹들은 본래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작은 분쟁을 전 유럽 차원의 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덫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이었죠. 마치 거대한 쇠사슬로 서로가 묶여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쪽에서 줄을 당기면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까지 줄줄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밀실에서 맺어진 비밀 조약들은 각국 지도자들의 외교적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했고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유럽은 거대한 지뢰밭이 되어버렸고 사라예보의 총성은 그 수많은 지뢰 중 하나를 건드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라예보의 비극 이후 한 달간의 숨막히는 외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외교전이라기보다는 파국으로 치닫는 폭주에 가까웠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이 사건을 세르비아의 민족주의를 완전히 꺾어버릴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배후에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세르비아를 단독으로 공격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인 독일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특사를 보냈죠.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와 그의 참모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하라며 백지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신속하게 응징하면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될 것이며
설사 러시아가 개입하더라도 영국은 대륙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던 겁니다. 독일의 확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1914년 7월 23일 세르비아에 사실상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수준의 모욕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48시간 내에 답변하라는 시간 제한까지 걸었죠. 최후 통첩의 내용은 세르비아 내 모든 반오스트리아 단체를 해산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심지어 암살 사건 조사에 오스트리아-헝가리 관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극도의 굴욕감 속에서 곤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후 통첩의 거의 모든 조항을 수용했지만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조항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에게 이것은 기다렸다는 듯한 완벽한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마침내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도 베오그라드에 첫 포탄이 떨어지면서 유럽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선전포고는 즉각 러시아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가 짓밟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촌지간인 독일 황제 비렐름 2세와 다급하게 전보를 주고받으며 마지막까지 전쟁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군부의 강력한 압박과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라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그는 7월 30일 거대한 러시아 제국 전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되고 기차들이 병사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독일에게 러시아의 총동원령은 곧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쟁 계획, 즉 슐리펜 계획은 러시아보다 먼저 프랑스를 공격해야만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군대를 국경에 집결시키는 동안 독일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독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참모본부는 비렐름 2세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철회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동시에 프랑스에는 만약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중립을 지킬 것인지를 묻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맹조약으로 얽혀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요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멈추지 않았고 프랑스는 동맹국인 러시아를 배신할 수 없었죠. 8월 1일 독일은 마침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고 동시에 자국에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전역의 기차역은 이제 전선으로 향하는 병사들과 그들을 환송하는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각국 수도의 전보국에서는 쉴 새 없이 전쟁을 알리는 전문들이 오갔고 거리는 순식간에 애국적인 노래와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사라예보의 총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유럽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광기의 열차에 올라탄 채 파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쟁 계획은 처음부터 한 가지 거대한 도박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의 심장부인 파리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죠. 슐리펜 계획의 성공은 전적으로 이 속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국경은 강력한 요새들로 방어되고 있었기에 방비가 허술한 벨기에를 가로지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독일 군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839년 런던 조약에 따라 영국의 보호 아래 영세 중립국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벨기에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독일은 영국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낡은 조약 때문에 대륙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한 번 위험한 오판을 하고 말았죠. 8월 2일 독일군은 룩셈부르크를 점령했고 벨기에의 군대의 무사 통과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작은 나라 벨기에는 거대한 독일 제국 앞에서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굴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길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저항할 것인가. 벨기에의 알베르 1세 국왕은 단호하게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8월 4일 새벽, 마침내 회색 군복을 입은 독일군 병사들이 벨기에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합발 아래 벨기에의 평화로운 마을들이 무참히 파괴되었고, 이는 즉각적으로 영국의 참전을 불러왔습니다. 영국에게 벨기에의 중립은 단순히 조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해협 건너편의 저지대 국가들이 적대적인 강대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수백 년 된 대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독일의 벨기에 침공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영국 의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8월 4일 밤, 영국은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영제국의 거대한 해군 함대가 항구를 떠나 북해로 출항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 사라예보의 거리에서 울렸던 한 발의 총성은 이제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지역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은 동맹이라는 쇠사슬을 타고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마침내 유럽의 모든 주요 강대국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각국의 수도 광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전쟁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영광스러운 모험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순진한 열광 뒤편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혹한 비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들은 대전쟁 발발이라는 글자로 뒤덮였고 유럽의 지도는 순식간에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붉은색 전선들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터져버린 이 거대한 불길이 어떻게 유럽 전역을 참호와 철조망의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 참혹한 전쟁의 진짜 모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전쟁 계획은 처음부터 한 가지 거대한 도박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의 심장부인 파리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죠. 독일 참모본부가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온 슐리펜 계획의 성공은 전적으로 이 속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국경은 강력한 요새들과 험준한 지형으로 겹겹이 방어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평야지대인 벨기에를 가로지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독일 군부는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는 1839년 런던 조약에 따라 영국의 보호 아래 영세중립국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벨기에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낡은 조약 때문에 대륙의 전쟁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한 번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말았죠. 그들은 영국의 반응을 과소평가했고 벨기에의 저항 의지를 얕보았습니다. 8월 2일 밤 독일의 외교관이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외무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벨기에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 통첩이 들려 있었죠. 그 내용은 프랑스가 벨기에를 통해 독일을 공격하려 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독일군이 벨기에 영토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벨기에는 거대한 독일 제국 앞에서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굴욕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국의 중립을 포기하며 길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명예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저항할 것인가.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1세와 그의 정부는 밤샘 회의 끝에 단호하게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벨기에는 길이 아니라 나라다라는 말로 독일의 요구를 일축했죠.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건 비장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14년 8월 4일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는 어스름 속에서 회색 군복을 입은 독일군 선봉대가 벨기에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합발 아래 수백 년간 평화를 누려온 벨기에의 아름다운 마을들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리에주의 견고한 요새들은 거대한 공성포의 포격 앞에 먼지로 변했고 고풍스러운 도서관과 성당은 이유 없는 방화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은 전 유럽을 경악시켰고 이는 즉각적으로 바다 건너 영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에게 벨기에의 중립은 단순히 조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해협 건너편의 저지대 국가들이 적대적인 강대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수백 년 된 대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이 벨기에의 항구들을 장악한다면 이는 영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독일의 벨기에 침공 소식이 전신을 통해 런던에 전해지자 영국 의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쟁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의원들조차 분노로 들끓었죠.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의회 연설에서 유럽 전역의 등불이 꺼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저 등불이 켜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통한 말을 남겼습니다. 1914년 8월 4일 밤 11시, 마침내 영국이 독일에 보낸 최후 통첩의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고 대영 제국의 거대한 해군 함대가 스케퍼풀로 군항을 떠나 어두운 북해로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세계 최강대국 영국의 참전은 이 전쟁이 더 이상 유럽 대륙에 국한된 분쟁이 아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 사라예보의 한적한 거리에서 울렸던 두 발의 총성은 이제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지역 분쟁으로 시작되었던 갈등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동맹이라는 쇠사슬을 타고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마침내 유럽의 모든 주요 강대국들을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남김없이 끌어들인 겁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국,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영국의 협상국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제 유럽 대륙에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수도 광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국의 국기를 흔들며 전쟁의 시작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베를린의 운터델린덴 거리, 파리의 샹젤리제,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은 애국심에 불타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오래 묵은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고 자국의 영광을 가져다줄 짧고 통쾌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신문들은 적들을 무찌르자는 선동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모병소로 달려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라는 순진한 낙관론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진한 열광 뒤편에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혹한 비극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그리고 유럽의 모든 제국들을 잿더미로 만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한 발의 총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단지 수십 년간 축적되어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대한 구조적 모순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인 도화선에 불과했던 거죠.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제국주의의 탐욕, 우리 민족만이 우월하다는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광기,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끝없는 군비 경쟁과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경직된 군사 계획들이 유럽이라는 지뢰밭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기에 한 국가의 위기가 모든 동맹국의 위기로 번지는 연쇄적인 동맹 시스템은 이 모든 불안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폭발시키는 덫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교관들의 미숙한 판단과 지도자들의 위험한 오판은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유럽 전체를 파멸의 불구덩이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평화가 얼마나 연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지도자들의 오만과 대중의 광기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뼈아픈 경고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터져버린 이 거대한 불길이 어떻게 유럽 전역을 참호와 철조망의 지옥으로 만들었는지, 그 참혹한 전쟁의 진짜 모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